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남편과 함께 식당을 운영하는 43세 여성입니다. 남들은 식당이라면 너무 힘들지 않느냐고 하지만 저는 매일매일 보람을 느껴요. 손님들이 식사하시고 나가시면서 너무 잘 먹었다는 말이 최고의 칭찬입니다. 지금은 번듯한 식당을 잘 운영하고 있지만 저에게도 힘든 시간이 있었어요. 어려서부터 제 가족은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서 힘들었습니다. 대학을 다니면서 배를 골기도 하고 아르바이트 하면서 어렵게 학업을 마쳤어요. 그러다가 회사에 들어가서 몇 년 있다 지인의 소개로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들은 젊은 나이에 식당 일한다고 하면 우습게 보지만 저는 남편이 대단했어요. 남편은 자신이 원하는 일을 일찍이 알고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식당 일을 도왔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의 뚝심과 성실함을 믿고 결혼을 결정했어요. 남편은 누구보다도 하루를 알차고 성실하게 보냈습니다. 그러다 남편은 2년 전에 시아버지가 평생 운영하던 갈비탕집을 이어받기로 했어요. 저도 그런 남편을 돕기 위해서 몇 년 전부터 일을 그만두고 같이 식당을 꾸려나갔습니다. 남편은 정말 성실해서 매일 시아버지가 나가시기 전부터 새벽에 일어나 준비했어요. 시아버지는 남편의 그런 모습을 지켜본 후 식당을 물려주기로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기 힘들지 않으냐? 아버지가 맛은 정성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지. 그래도 좀 늦게 나와도 돼. 너무 무리하면 쓰러진다. 아버지가 물려주신 만큼 명성에 누를 끼치면 안 되죠. 명성은 무슨, 그래봤자 이 동네에서 유명한 거지. 저는 아버지의 손맛이 가장 좋아요. 전통 있는 집으로 키워나가고 싶어요. 그래, 너라면 할 수 있을 거다. 힘내거라. 시아버지의 응원에 힘입어 남편은 묵묵히 식당 일에 매진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시아버지는 오히려 남편의 건강을 걱정했어요. 남편은 25년간 오직 외길로 시아버지의 가게를 함께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지병이 아니라면 더 하셨겠지만 시아버지가 큰 결정을 내리셨던 거죠. 식당은 완전 유명한 그런 집은 아니었지만 근방에서는 실력을 인정받은 집이었어요. 남편은 장남에다 성격이 참 묻어냈고 한 가지 일하면 뚝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안에서 대학에 가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을 마다하고 식당에만 전념했어요. 물려받은 지 2년도 안 돼서 주변에서는 아버지 손맛보다 낫다는 말까지 들었어요. 그런 남편을 보고 있노라면 정말 노력하는 모습이 늘 믿음직스러웠답니다. 와, 가면 갈수록 국물 맛이 더 좋아지는 것 같아. 아버지가 알려주신 재료에서 조금씩 용량을 조절해서 해보고 있어. 그래? 아버님도 드셔보시면 좋아하실 거야. 그러면 다행이지. 곧 우리 전국 유명 맛집 되는 거 아니야? 에이그, 김칫국은. 장사 시작할 준비하자. 남편과 저는 투덕거리는 일도 없이 항상 서로를 의지했어요. 힘든 일이 있을 때면 매번 말없이 도와주는 남편 덕에 그다지 힘든 일도 없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갈비탕집을 운영하고 잘 되니 시아버지도 뿌듯해하시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마냥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남편에게는 5살 터울인 골칫덩이 남동생이 하나 있었어요. 그럭저럭 지방대를 나와서 일하긴 했는데 수시로 회사를 때려치웠습니다. 가끔 그런 시동생이 제 생각에도 답답해서 남편에게 이야기하곤 했어요. 서방님, 또 일 그만뒀다던데? 언제 정신 차릴런지. 신경 쓰지 마. 자기 일이니 알아서 잘하겠지. 서방님이 일 그만뒀다고 죽는 소리 하면서 동서가 카드값 빌려달라더라고.
나이가 몇인데 카드값을 빌려달래. 알아서 하라고 해. 그러긴 했는데 동서가 기분이 상했나 봐. 알아서 하라고 해. 그런 것까지 우리가 도와줄 수 없잖아. 그래야지. 잘 이야기할게. 서방님과 동서는 뭐 하나를 제대로 하는 것이 없어서 시댁에서도 걱정하셨습니다. 저희에게 툭하면 돈 없냐고 물어보는 통에 남편도 골치가 썩었고요. 학생 때야 남편이 번 돈으로 용돈을 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서방님은 그런 남편에게 고맙단 소리도 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힘들게 식당 일을 하면서도 어렵게 번 돈을 서방님 학비에도 보태주었습니다. 서방님은 그게 다 시아버지 돈이라고 생각하며 고마워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결혼 후부터는 남편도 가정을 챙겨야 하니 돈을 주지 않자 배알이 꼴린 듯 했습니다. 툭하면 밤에 술 먹고 남편에게 전화해 주정하기도 했어요. 남편의 성격이 무던한 탓에 넘어갔지만 다른 남자들이었으면 혼쭐을 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서방님이 마지막 직장을 때려치우고는 추석 때 폭탄 선언을 날렸어요. 나도 형처럼 갈비탕 식당 운영할래요. 차려줘요. 저희도 할 수 있어요. 아버님, 저희도 하나 차려주세요. 네 형은 25년 동안 내 곁에서 배우고 이어받은 거야. 넌 갈비탕에 관심도 없잖냐. 나도 갈비탕 할 수 있다니까요. 난 형처럼 못할 것 같아요. 대현아, 식당이 쉬운 게 아니야. 좀 더 생각해봐. 형은 가만히 있어. 그 식당도 원래 우리랑 나눠 가져야지. 안 그래? 네가 정말 하고 싶은 거라면 네 형 밑에서 5년은 배워. 그러면 분 좀 내주마. 그까짓 거 할 수 있어요. 해보죠 뭐. 뭐든 시작해봐야 아는 거야. 기초부터 탄탄히 배워. 아버님, 약속하신 거예요? 저희 5년 있다가 꼭 분 좀 크게 내주세요. 알았다. 대신 5년 동안 열심히 배워봐라. 서방님과 동서는 저희가 식당을 운영하니 셈이 났는지 분점을 내달라고 졸랐습니다. 시아버지는 식당 일이라곤 한 번도 한 적도 없고 관심도 없던 시동생에게 조건을 걸었어요. 서방님은 당장에 돈이 궁하니까 잘 되는 저희 식당을 부러워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추석 명절에 그런 말을 하고 결국 명절 연휴 끝난 뒤로 저희 식당으로 출근했어요. 서방님과 동서는 저희 가게에 출근했는데 첫날부터 8시에 나오라니까 10시에 나왔습니다. 첫날부터 잔소리하면 불편해할까 싶어서 그냥 넘어가고 기초부터 가르쳐 주려고 했어요. 하지만 두 사람은 시작부터가 난관이었습니다. 동서는 앞치마 차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불평을 해댔어요. 형님, 앞치마 이거 말고 다른 건 없어요? 그것밖에 없는데 왜? 뭐라도 묻었어? 아니요. 이거 정말 색깔도 그렇고 스타일 확 죽잖아요. 개구려. 아니, 식당 앞치마가 다 거기서 거기지 뭐. 다음에 하나 사와야죠 뭐. 이런 조그만 식당에서 뭘 바라겠어요? 마음에 안 들면 입지 말고 이래. 앞치마가 중요한 게 아니야. 동서는 처음부터 개념 없는 말을 하면서 제 속을 태웠습니다. 저는 그럴 거면 앞치마 하지 말라고 하니까 자기 옷 더러워진다며 입을 삐죽였어요. 정말 제 동생이었으면 가만 안 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서만 그랬으면 다행인데 서방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식당에 오면서 하얀색 옷에다가 하얀색 모자까지 눌러쓰고 왔습니다. 제가 볼 때는 두 사람 다 일하러 온 게 아니라 사장 놀이를 하러 온 듯 했어요. 일할 때마다 이런 것까지 우리가 해야 하느냐며 툴툴거리기 일쑤였습니다. 손님들이 오면 인사하고 무슨 메뉴 드실 건지 물어보라고 했지만 멀뚱거리기만 했어요. 저와 남편은 서방님과 동서가 이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동서도 음식 솜씨가 없는 것은 기본이고 칼질도 못했어요.
남편은 서방님에게 품질 좋은 고기 고르는 법을 알려주었지만 귓등으로 듣는 듯 했습니다. 평소에 저와 남편만 일할 때와는 달리 서방님과 동서가 오니 너무 힘들었어요. 며칠 동안 가게에 출근하는 둘의 모습을 보자니 앞길이 구말리 같았습니다. 한 달을 가르쳐도 뭐 하나 제대로 배우는 게 없었어요. 수저 닦는 것도 해야 한다 했더니 자기들은 아르바이트생 쓰겠다며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루는 두 사람이 약속이 있다며 일찍 끝내고 나가더니 다음 날은 무단 결근을 했어요. 남편은 둘 다 가게 차리길 포기한 것 아니냐며 신경 쓰지 말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다 그 다음 날 12시가 다 돼서 나오더니 하는 말이 가관이었어요. 속 아파 죽겠네. 갈비탕 한 그릇 먹고 시작해도 되지? 나도 양주를 들이부었더니 속이 말이 아니네. 이제 안 하는 거 아니었어? 점심시간 바쁜데 나와서 무슨 속풀이 타령이야. 내가 미쳤어? 형은 공짜로 거저 가게 얻었는데 나만 빈 깡통 차라고? 아유, 아주버님 너무하세요. 아버님 재산 혼자 다 꿀꺽 하시려고요? 말도 없이 무단 결근한 게 지금 잘한 거야? 열심히 배우기로 했잖아. 하면 되잖아 하면. 그거 되게 떽떽거리네. 제대로 할 거 아니면 당장 그만둬. 아주버님, 서운하게 왜 그러세요? 저희 진짜 잘 배웠어요. 동서가 배운 게 뭐야? 한번 읊어봐. 남편과 저는 서방님과 동서의 행동에 너무 황당했습니다. 안 그래도 바빠서 정신없는 시간에 출근하더니 속을 긁어댔어요. 저희가 참다가 한 소리 하고 나니 두 사람 다 갑자기 배가 아프다며 화장실을 갔습니다. 아마도 둘이서 저희 욕을 해댔겠죠. 서방님은 고기 보는 법도 가르칠 때는 듣지 않더니 어떤 부위인지 구분도 못했습니다. 고기 들어서 옮기는 일도 남편이 서방님을 시켰지만 도울 생각을 안 했어요. 음식 만드는 법도 요리법 써주면 주방 직원 뽑아서 시키겠다고 하며 농땡이만 부렸습니다. 그런 둘을 보니 가게를 어떻게 운영할지 걱정이 됐어요. 두 사람은 경영만 할 생각이니 자기들에게 꼼꼼한 건 가르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흐지부지 시간이 흘렀고 3개월이 지나갔어요. 가족 모임이 있어서 모인 자리에서 시어머니는 요리조리 눈치를 굴리셨습니다. 처음에는 왜 저러시지 했는데 나중에 보니 하고 싶은 말이 있으셨던 것 같았어요. 이제 얘들 3개월 정도 배웠으니 알 건 다 알 것 같아요. 분 좀 차려줘요, 여보. 3개월? 아니 내가 5년 이야기를 했는데 3개월로 뭘 배워? 분 좀 내주는 게 뭐가 그리 어려워요. 애들 고생하는 걸 보고 싶어요? 안 돼. 재현이는 25년을 내 옆에서 꾸준히 해서 이제야 가게 하는데. 둘이 같아요? 얜 대학까지 나온 앤데 더 빨리 배우겠죠. 너 그래서 3개월 동안 뭘 배웠어? 이것 저것이요. 저것 봐. 저런데 다 배웠다고 하는 거야. 식당은 어림도 없어. 아버님, 왜 저희만 미워하세요? 저희도 형님네처럼 잘할 수 있어요. 네, 제가 할만하니까 하겠다고 하는데 저 도와주는 게 그렇게 싫으세요? 얘네 가게 안 해줄 거면 알아서 해요. 난 둘째 고생하는 거 못 봐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딱 봐도 서방님이 시어머니를 조종한 것 같았습니다. 일을 그리 시키지도 않았는데 힘들게 배웠다고 하는 모습이 어이가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에게 분점을 저희 식당 인근에 내달라고 같이 졸랐습니다. 시아버지는 식당 일이라곤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한테는 무리라고 거절했어요. 시어머니는 아들 자식을 차별하냐며 시아버지에게 따졌습니다. 그날은 식사 자리가 결국 집안 싸움으로 번졌어요. 시댁에서 그 분란이 벌어지고 나니 저희도 착잡해서 일이 잘 안 잡혔습니다. 그 일 이후로는 서방님과 동서는 식당에 나오긴 하지만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자기들 식당을 내서 돈을 벌고 싶다는 생각에 시아버지 험담만 늘어놓았습니다. 그런 두 사람을 보면서 두 사람 다 너무하다는 생각만 했어요. 누구는 사장님이고 누구는 종업원이야? 아버지도 너무하시네. 그러니까 같은 형제면 똑같이 해주셔야지. 치사하시다니까. 내가 한번 가서 이야기해볼까? 단판을 지어버려. 네가 제대로 배우면 차려주시겠지. 아버지가 안 그러시겠어? 됐어. 아버지는 나한테 해주는 게 아까우신 거야. 형이 해달랬으면 벌써 해줬겠지. 나도 여기서 25년을 일했어. 넌 그때 뭐 했는데? 나? 나 학교 다녔지. 형이야 공부 머리가 없는 거고. 이 사람 머리 좋아요. 학교 성적이 서방님보다 나을걸요? 어머 형님, 가재는 개편이라고 너무 아주버님 편만 드시네요. 객관적으로 말하는 거야. 서방님 겨우 졸업하셨다며. 동서가 그랬잖아. 제가 언제요? 형님도. 식당에 나오면 늘 자기들이 운영하면 이 식당이 더 잘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뭐 하나 할 줄 아는 것도 없으면서 식당을 운영하겠다니 황당하기만 했죠. 그러던 중 친정에서 급히 전화가 왔습니다. 친정아빠가 퇴근하시던 길에 크게 사고가 나셨다는 소식이었어요. 남편과 저는 식당에서 나와 급히 병원으로 갔습니다. 너무 놀라서 어떻게 병원까지 도착했는지 기억도 잘 나지 않았어요. 친정아빠는 의식이 없으신 상태로 실려오셨습니다. 경찰은 뺑소니 사고여서 범인을 잡으려고 노력 중이지만 용의자를 못 찾았다고 했어요. 친정아빠가 누워 계신데 친정집 사정도 좋지 않다 보니 당장 수술비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보험도 안 들어놓으신 상태라서 상황이 정말 최악이었어요. 당장 돈이 없다 보니 남편이 이곳저곳에서 돈을 알아보겠다 했습니다. 진짜 어떡하지? 이럴 줄 알았으면 적금이라도 들어놓는 건데. 조금만 기다려봐. 내가 알아볼게. 미안하다. 이럴 때 여윳돈이 하나도 없어서. 아니야. 그게 뭐 당신 탓인가? 나도 여기저기 알아볼게. 안 되면 아버지께라도 한번 연락드려보자. 친정집 형편도 좋지 않았고 저희 사정도 그다지 좋지 않은 상황이라서 발을 동동 굴렀어요. 병원에서는 한시라도 빨리 수술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수술비도 많이 든다고 했습니다. 여기저기 알아보려고 했지만 급하게 구하다 보니 돈이 구해지지 않았어요.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남편은 결국 시아버지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아버지는 그런 사정이 있으면 이야기를 빨리 하지 그랬냐며 위로해 주셨어요. 그리고는 생명부터 구하는 게 우선이라며 저희에게 1억이라는 돈을 빌려주셨습니다. 저와 남편은 정말 감사하다고 하면서 꼭 갚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시아버지의 도움으로 친정아빠는 다행히 수술도 잘 받으시고 위기를 넘기셨습니다. 사실 그날 일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어디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없어서 혹시라도 아버지가 잘못될까봐 땅이 꺼져라 울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병원까지 찾아오셔서 저희 아버지의 상태를 걱정해 주셨어요. 그런 모습에 저는 정말 이렇게 힘들 때는 가족밖에 없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저희는 친정아빠가 회복하시는 것을 보고 다시 식당에 나갔어요. 식당을 서방님과 동서에게 부탁했었는데 식당에 들어가서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날 정리만 하고 집에 가달라고 부탁했지만 식당은 정리라곤 되어 있지 않았어요. 저희가 식당에 방문해 보니 정리하지 않은 음식들이 상해 있었습니다. 청소도 안 하고 가고 설거지도 그대로인 꼴을 보고 남편은 너무나도 화를 냈어요. 식당 좀 정리하고 들어가는 게 그렇게 어려워? 그 다음날 알아서 잘 정리할 줄 알았지. 너 이런 식으로 하면 네가 식당에도 얼마 못 가. 형,
지금 시작도 안 한 식당 초치는 거야? 네가 생각이 있는 놈이었으면 식당을 이렇게 두진 못하지. 아이, 나도 약속이 있었어. 아이, 그게 형 식당이지 내 식당 아니잖아. 그래, 너 잘났다. 이럴 거면 나오지 마. 네가 없는 편이 식당이 더 잘 되겠다. 안 나가. 대신 분점 내게 아버지한테 형이 말해. 내가 미쳤냐? 너 이런 꼴 보고 식당을 내주라고 하게? 형이 내쫓았다고 다 잃을 거야. 마음대로 해. 난 이 꼴 아버지한테 그대로 보여드릴 거야. 남편이 아버지에게 식당 꼴을 보여드린다고 하자 서방님은 그제야 잘못했다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급히 나가자 걱정은커녕 친구들하고 술 약속을 잡았다고 했어요. 인정머리 없는 인간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어려서 그러겠거니 하고 지나갔습니다. 동서는 서방님과 다시 출근은 했지만 그날 일에 대한 사과나 걱정, 어떤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날 이후 서방님과 동서를 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시아버지를 생각해서 서방님과 동서에게 딱 필요한 말만 하고 지냈어요. 처음에는 잘 되길 바라면서 두 사람을 도와주고 싶었지만 헛수고라는 걸 이때 깨달았습니다. 남편도 저도 두 사람이 출근해도 큰일을 시키지 않고 그저 시간만 채우자는 생각을 했어요. 두 사람은 오히려 저희가 그렇게 대하는 것을 좋아하는 듯 했습니다. 그 둘을 보면 일을 배우려고 온 것이 아니라 그저 분점을 내기 위한 시간 때우기 같았어요. 저희가 열심히 일하는 것을 보면서도 둘은 속닥거리며 놀기 바빴습니다. 뭐라도 시키려고 치면 서방님은 허리가 아프다, 배가 아프다며 담배 피우러 나갔어요. 게다가 동서는 식당 내에서 계산대에 앉아서 손톱 손질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런 모습 때문에 이웃 단골 중 한 분이 식당에서 그러지 말라고 하다가 싸움까지 붙었어요. 오랫동안 시아버지께서 운영해 오신 식당이었지만 그분들은 서방님 내외를 알지 못했습니다.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기에 아르바이트생인 줄 알고 훈계를 하셨던 거죠. 그러나 성질이 불같은 서방님은 자기 마누라에게 그런다고 욕짓거리를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그 소식을 단골 손님의 전화로 직접 들으셨어요. 그래서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식당까지 쫓아오셨습니다. 이 자식이 내가 오랜 시간 공들인 식당을 망하게 하려고 해? 아이, 그럼 제 마누라한테 잔소리하는데 그냥 둬요? 아, 그 사람이 틀린 말 했냐? 누가 식당에서 손톱을 다듬고 있어? 여기가 술집이야. 아버님 너무하세요. 손톱 다듬는 게 잘못인가요? 허허, 부창부수라더니 내가 너희 여기서 놀고 먹으라고 보낸 줄 아냐? 그러니까 나도 분점 내달라고요. 아버지 이름에 먹칠 안 한다고요. 넌 벌써 글러먹었어. 식당에서 네가 하는 일이 뭐야? 말을 해봐. 아니, 뭐 음식 나르고 계산하고 그렇죠. 아, 그런 걸 하려면 편의점 가서 아르바이트나 해. 형네 식당 말아먹지 말고. 아버님은 왜 저희만 미워하세요? 저 너무 속상해요. 서방님과 동서는 시아버지가 혼내는데도 불구하고 당당하다는 듯이 말했어요. 시아버지는 그런 둘은 식당은 절대 못한다고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서 문제가 터져버렸어요. 시아버지가 저희에게 해준 1억이 들통나버린 것이었습니다. 시댁에 모인 가족들 앞에서 서방님은 정말 미친 사람처럼 지저댔어요. 시아버지는 그런 서방님을 모른 척했지만 동서도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굴었습니다. 사실대로 친정아빠가 급하게 사고당하셔서 그런 거라고 해명했음에도 난리를 쳤어요. 가게도 형 다 줘. 돈도 형 줘. 왜요? 돌아가실 때 이 집도 주시겠네요? 정말 너무하세요. 혹시 아주버님만 친아들이에요? 그래요. 당신도 너무했어요. 그러니까 얘네한테도 분점 좀 내줘요. 아버지 입 닫고 계시는 거 봐요. 장남이라고 형만 유산 다 주고 난 버린 자식이죠. 태연아, 그건
우리 장인어른 수술비가 급하게 필요해서 빌려주신 거야. 주신 거 아니야. 그럼 나도 달라고. 왜 형만 주냐고. 나도 갚겠다고. 이렇게까지 하는데 당신 정말 이럴 거예요? 대연이한테도 뭐라도 해줘야죠. 시아버지는 개거품을 물고 난리를 치는 서방님에게 아무 말도 못하시고 돌아서 계셨습니다. 시어머니와 동서도 계속 시아버지에게 너무하다고 하는 통에 저는 너무 난처했어요. 친정아빠가 갑작스럽게 수술하는 바람에 시아버지와 남편이 곤란해졌으니 말입니다. 따지고 보면 서방님의 말도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어찌됐든 가게도 물려받았고 돈까지 받았으니 시동생 부부는 억울했을 겁니다. 시아버지는 계속 고민하시다가 결국 시동생 부부에게 갈비탕 식당 분점을 내주기로 했어요. 자질도 없는 두 사람에게 분점을 내주긴 했지만 시아버지는 탐탁치 않아 하셨습니다. 시동생 부부는 시아버지의 결정에 신이 나서 가게를 알아보고 꾸몄어요. 그런 시동생 부부를 보는데 저는 정말 시아버지께 죄송하기만 했습니다. 말이 분점이지 분점을 내주는 데만 들어간 돈도 어마어마했거든요. 게다가 오랜 시간 쌓아온 본점의 실력을 분점 때문에 망칠까봐 걱정도 됐습니다. 시아버지와 남편은 진심으로 가게에 열정을 다하셨는데 서방님은 아니셨거든요. 서방님과 동서는 정말 열심히 하겠다고 열의를 불태웠지만 미심쩍었습니다. 개업식 날이 되어 가족 모두가 시동생 식당에 갔었어요. 그런데 식당 입구부터 불길한 기운이 올라오는 듯 했습니다. 저희 식당은 정말 전통 식당처럼 생겼는데 시동생네 식당은 아니었어요. 형님, 저희 식당 너무 멋지죠? 여긴 지금 젊은 층이 올 만한 곳이라니까요. 좀 실내 장식이 과한 거 아니야? 과하다뇨. 요즘 이런 식당이 더 잘 먹혀요. 내가 요즘 세대가 아니라서 그런가 봐. 어색하기만 하네. 이래서 여기서 갈비탕을 팔 수 있겠냐? 아버지가 요즘 애들을 몰라요. 식당도 요즘엔 이래야 좋아한다고요. 어른들은 우리 감성을 모른다니까. 서방님과 동서는 자신들의 스타일대로 식당을 만들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갈비탕집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부담스러운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두 사람이 잘해보겠다고 하니 인테리어보다는 맛이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첫 음식을 먹어보자고 해서 주문하고 기다렸어요. 시동생 부부는 저희 식당보다는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자리에 분점을 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쳐다보며 가는 것이 보였어요. 이목을 끄는 것은 잘한 것 같았는데 문제는 맛이었습니다. 갈비탕 국물이 저희가 만들어서 파는 맛이 아니었어요. 대번에 가족들은 이건 우리 갈비탕 맛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시아버지는 한 숟가락을 맛보시고는 벌떡 일어나 주방 안으로 가셨어요. 저희도 따라갔는데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와 달리 고기는 저품질의 값싼 고기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게다가 국물도 시판용 국물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즉 푹 고아서 직접 만든 국물이 아니라 판매되는 가루로 국물을 만든 거였죠. 저는 시아버지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시아버지는 얼굴이 정말 붉어진 상태로 말도 없이 식당을 나가셨어요. 개업날인데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넌 제정신이냐? 내가 이렇게 만들라고 했어? 정식대로 언제 해서 만들어요? 요즘 다 간편식이라고요. 이럴 거면 식당 접어. 오늘 식당 개시했는데 접으라고 하시는 거 너무 하시는 거죠. 그래요. 대연이도 열심히 해보겠다고 하는데 두고 봐요. 맛도 괜찮구먼. 저게 뭐가 괜찮아. 사람들 곧 다 알 거다. 아버지한테 이제 손 안 벌려요. 걱정하지 마세요. 시아버지와 서방님은 개업 첫날부터 또 다투었습니다. 제가 봐도 서방님은 식당 일에 대해서
뭐 하나 제대로 배운 것도 없었어요. 이윤이나 많이 남기려고 고기를 값싼 제품으로 주문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맛만으로도 저희 식당과 많이 차이가 나자 시아버지는 화가 나셨던 거였어요. 시어머니는 그래도 서방님이 음식을 잘 만든다고 했지만 아니었습니다. 허울만 좋게 보이려고 했지 맛은 조미료 맛이었어요. 건강을 위해서 먹는 갈비탕이 즉석 식품보다 못한 맛이라 더는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며 서방님 식당을 더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모두 기대하면서 내준 것은 아니지만 실망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초반에는 개업발이라고 그래도 조금 팔렸던 것 같아요. 그러나 얼마 안 가 고기가 값싼 저품질 고기다 보니 입소문이 파다해졌습니다. 맛없고 질긴 고기 때문에 못 먹겠다 하시는 분들이 떨어져 있는 저희 식당으로 오셨어요. 그런 상황이 되자 서방님과 동서는 염탐하듯이 저희 식당을 방문했습니다. 형님네는 요즘에도 장사가 잘 돼요? 우리는 항상 그렇지 뭐. 요즘 더워서 갈비탕 잘 안 먹을 텐데. 이열치열이라고 더울수록 몸보신 많이 하셔. 그래요? 형님네 뭔가 비법이 있어요? 비법이 뭐가 있어. 그리고 일할 때 다 가르쳐 줬잖아. 아니, 뭐 우리 모르게 다른 것을 넣나 했죠. 그런 거 아니야. 바쁜 시간일 텐데 동서도 가서 일해. 서방님과 동서는 뭔가 할 말이 있는 듯 보였지만 옆에서 농땡이만 피우고 갔어요. 아마 그때라도 열심히 하겠다고 했으면 저나 남편은 도와줬을 겁니다. 요즘 식당이 어떠냐고 물어보면 잘 되는 척 으스대기만 했어요. 하지만 소문도 그렇고 지나가다 보면 식당이 닫혀있기 일쑤였습니다. 파리만 날리던 서방님네 식당은 결국 손님이 없고 고기 재고가 남아 돌았어요. 그런 저품질의 고기를 저희 식당에 가져오더니 같이 팔아달라고 했습니다. 재고가 쌓이는 것이 감당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남편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형네 장사 잘 된다며 이거 우리한테 들어온 건데 같이 팔아줘. 이런 고기 못 팔아. 그냥 버려. 무슨 소리야. 이거 다 먹을 수 있어. 유통기한도 남았다고. 우리 집에서 이런 저품질 고기를 팔라는 거야? 다 먹을 수 있는 고기라 유통되는 거야. 대량 구매한 거라 남는 거지. 남으면 네가 집에 가서 먹어. 우리 식당에서는 못 쓰니까. 진짜 너무한다. 아까워서 재료비 아껴주려고 했더니 내가 너 가르칠 때 뭐라고 했어. 재료비 아끼다가 망한다고 했지. 꼰대처럼 말 많네. 됐어. 싫으면 봐. 서방님은 저희 식당에 자신들의 재료를 끼워 팔아보려다가 안 되자 성질을 내곤 나가버렸어요. 결국 얼마 가지 않아서 서방님네 식당은 빚을 많이 지고 문을 닫았습니다. 빚 때문에 재료도 사지 못할 정도가 되자 식당 문을 닫고는 며칠 놀더라고요. 저희는 그런 시동생 부부가 이제는 식당을 접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동생 부부의 뻔뻔함은 도를 넘었어요. 얼마 뒤 시아버지 생신이라 모였습니다. 가게 말아먹고 얼굴을 디밀까 싶었는데 시동생 부부는 딸랑 케이크 하나 사왔어요. 그러고는 한참 식사하다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 돈 좀 해주세요. 돈? 아니 무슨 돈? 아이 형한테는 돈 해주셨잖아요. 저도 해달라고요. 아 식당 내줬더니 그건 제대로 안 오고 돈을 달라. 처음부터 잘 되는 사람이 어딨어요. 잘해보겠다고 달라는 거예요. 난 못 준다. 아니 없어. 아이씨 1억이에요? 형한테는 1억 주셨잖아요. 저도 1억 줘요. 네 식당 차려주느라 한 푼도 없어. 네 문제는 네가 해결해. 지금 돈 안 구하면 식당 진짜 망한다고요. 아 그러게 잘 배우라고 했잖아. 그걸 누굴 탓을 해? 시아버지와 서방님은 돈 문제로 한참 다투었어요.
시동생 부부가 정말 열심히 일하다가 안 된 거면 시아버지도 도와주셨을 겁니다. 하지만 시동생 부부는 시작할 때부터 자기들 식당 차렸다고 친구들 불러 밤새 회식했어요. 그리고 얼마 안 가 서방님은 차를 바꿨고 동서는 백화점을 드나들었습니다. 식당보다는 제밥에 관심이 더 많았던 거죠. 저희 식당이 장사가 잘 되니까 본인들의 식당도 그럴 줄 알았나 봅니다. 아르바이트생에게 맡겨놓고 제대로 식당도 운영 안 하니 툭하면 식당을 쉬기도 했고요. 그런 상황에 시아버지가 돈을 대줄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렇게 한 번의 풍파가 지나고 나서 시동생 부부는 급한 불을 끌 돈을 구한 것 같았어요. 저는 설마 하니 시아버지가 해주신 걸까 싶었지만 그건 아닌 듯 했습니다. 어떻게 구했는지 궁금하긴 했지만 저희에게까지 손 벌릴까 싶어 묻지도 못했어요. 그렇게 시동생 부부는 어찌어찌 돈을 잘 구해서 해결한 듯 보였습니다. 저희도 시동생 부부가 잘 사는 것이 낫지 못 살아서 걱정을 끼치는 것보단 낫다 싶었어요. 가끔 시동생 부부는 저희 식당에 오면 손님 수를 살피고 가는 듯 했습니다. 그래봤자 어차피 저희 식당과 시동생 식당은 맛이 다르기에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할 때가 있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동생 관리를 잘하라는 말을 하고는 가버리시곤 했어요. 그게 이상하다 싶어서 제가 시동생 부부가 저희 식당에 왔다 가는 길을 살폈습니다. 그런데 시동생 부부가 들어오고 가는 손님들을 붙잡고 할인 쿠폰을 주더군요. 같은 분점이라며 자신들의 식당이 더 싸고 맛있다면서 말입니다. 저와 남편은 생각 없이 구는 시동생 부부에게 따끔하게 충고했어요. 그동안 아버님이 일궈오신 식당을 너무 하찮게 만드는 것 같아서 화가 났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하는 것도 있었지만 아버님의 이름을 대고 하는 행동이 불손해 보였어요. 서방님, 아무리 그러셔도 이건 아니죠. 당장 그만두세요. 형수, 영업도 몰라요? 그럼 저희는 뭐 손가락 빨아먹고 사나요? 집안 싸움으로 만들고 싶으신 거예요? 진짜 너무하시네요. 같은 가족끼리 돕는 게 잘못입니까? 솔직히 네가 아버지 맘만 따라서 했어도 뭐라고 안 할 거야. 넌 인스턴트나 다름없잖아. 음식이야 뱃속에 들어가면 다 똑같지. 뭘 그렇게 예민하게 전통을 따져. 너한테는 말이 필요 없어. 또 한 번 우리 식당 앞에서 수작 부려봐. 가만 안 둔다. 남편의 따끔한 충고에도 서방님은 실실 쪼개며 나가버렸습니다. 서방님이나 동서나 자기의 힘을 들여서 식당을 잘 일굴 생각은 없는 듯 했어요. 그저 요행이나 바라는 그런 행동에 묻어나던 남편도 화가 나버린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그런 행동을 했고 시아버지도 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그런 서방님을 계속 감싸주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아무래도 서방님의 그런 행동이 너무 가볍고 수상하다 여겼나 봐요. 그래서 서방님이 가져간 돈이 어디서 났나 싶어서 시어머니를 감시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은행에서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되었어요. 시어머니가 1억이라는 돈을 몰래 담보대출 받아서 주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일로 시아버지는 대노를 하셔서 온 가족을 모아놓고 진위를 따지셨어요.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 당신 머릿속에서 나온 생각은 아닐 테고 너냐? 솔직히 형한테는 1억 주셨잖아요. 저한테는 그건 못 줘요? 내가 그랬어요, 내가 대출 받았어. 이것들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야. 담보대출. 당장 식당 비워. 누군 주워온 자식인가요? 내가 1억 가져간 게 그렇게 화나세요? 넌 이제서부터 내 자식 아니야. 앞으로 돈 이야기 꺼낼 거면 오지도 마라. 아버지, 유산도 반반씩 주는 게 정상이지. 왜 형만 예뻐해요? 너같이 망나니처럼 구는 자식에게 1억은커녕 100만 원도 아까워. 이 사기꾼 자식아.
그만 좀 해요. 내가 다 잘못했어. 저는 결혼하고 나서 그렇게 시아버지가 화나신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시어머니는 펑펑 울면서 시아버지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는 애원하셨어요. 시어머니는 워낙에 둘째인 서방님을 예뻐하셔서 서방님의 말대로 다 하셨던 겁니다. 앞으로는 서방님에게 10원 한 푼도 줄 수 없다며 딱 잘라 말씀하셨어요. 시어머니에게도 또 한 번 돈을 줬다가는 이혼하겠다며 호통치셨습니다. 남편과 저는 시부모님의 싸움을 말리고서는 겨우 집으로 돌아왔어요. 굳이 저렇게까지 식당을 하려는 서방님도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에게 그렇게 혼나고 나서도 시동생 부부는 여전했어요. 그러다 보니 식당이 잘 될 터가 없었습니다. 저희 부부의 식당은 날마다 사람이 미어터지고 심지어 예약까지 받곤 했어요. 그렇지만 시동생 식당은 좋은 몫에 자리 잡았음에도 한가했습니다. 그렇게 지내다 보니 역시나 1억이라는 돈도 금방 탕진하고 말았어요. 시동생 부부는 처음에만 열심히 하는 척하고 툭하면 술 마시고 식당 문도 닫았습니다. 결국 그 식당은 1년 뒤에 폐업 절차를 밟았어요. 사업을 한 번 해본 사람은 또 사업에 손댄다는 말이 있습니다. 서방님 역시 그런 물이 들어버렸어요. 시댁 모임이 있을 때마다 돈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식당 하나와 1억을 다 날려먹고도 이제 경험이 쌓였으니 잘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동서도 서방님과 합세해서 아직 어린 나이이니 다시 시작하겠다며 말했습니다. 내 눈에 흙 들어가도 난 절대 돈 못 준다. 아버지, 어차피 돌아가시면 그 돈 못 지고 가잖아요. 제게 주세요. 내가 돈이 아까워서 그런 줄 아냐? 너 같은 자식에게 줄 돈 없어. 아버지는 저를 자식이라고 생각은 하세요? 넌 아직 정신 차리려면 멀었다. 네 부모 다 죽어야 정신 차릴 거냐? 협박하지 마시고요. 있는 돈 좀 빌려달라고요. 제가 갚을게요. 네가 폭이나 갖겠다, 이 파렴치한 놈아. 서방님은 시아버지에게 잔뜩 욕만 듣고 자리를 나왔어요. 그래놓고는 시아버지가 망령이 났나 보다 하며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직은 시아버지의 마음이 안 풀렸으니 조금만 기다려보라 했어요. 저는 그런 시어머니도 이해가 안 갔습니다.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면 가르쳐야지 마냥 보듬기만 하는 행동 말이에요. 저희는 그런 시동생 부부와는 담을 쌓자고 생각하고 식당에만 더 신경 썼습니다. 그러나 얼마 안 가서 저희 식당으로 일찍 시동생 부부가 찾아왔어요. 아침부터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돈 좀 빌려달라는 겁니다. 남편은 자기가 무슨 돈이 있냐며 말을 했어요. 하지만 서방님은 1억 받은 걸 다 썼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식당이 이렇게 잘 되는데 돈이 없는 게 말이 안 된다며 빌려달라고 했어요. 우리 식당도 이윤이 많이 남는 건 아니야. 좋은 품질 재료 쓰다 보면 많이 안 남아. 너무하네. 아버지가 형만 좋아한다 이거지? 그럼 돈도 안 남는 이 가게에 내놓던지. 너한테 맡기면 이 식당이 남아나겠냐? 내가 못할 건 뭔데? 그러니까 일단 돈 좀 빌려달라고. 나도 다시 시작하게. 없어. 있어도 못 줘. 형이 돼서 동생이 힘들다는데 1억이야? 진짜 인성이 왜 그래? 넌 식당 못해. 그냥 가서 직장이나 다녀. 난 누구 밑에서 일 못한다니까. 그런 게 어딨어. 누구나 다 참고 일하는 거야. 서방님은 돈은 안 주고 잔소리만 한다며 저희 보고 화를 내고 나갔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시동생 부부와 연락을 끊고 지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잘 되던 식당이 갑자기 안 좋은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국내산 고기만 취급하고 있는 저희 가게를 외국산 잡고기를 쓴다며 소문이 났어요.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사태는 점점 더 심해지기만 했습니다. 저희는 서방님을 의심했어요. 심지어 배달 주문에서도 빠르게 배달하고 맛있게 해줬지만 별점 테러를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딱 봐도 아이들을 보니 서방님 친구들이었어요. 평소에 우리 집에서 시켜 먹으면 늘 좋은 댓글을 달았었는데 일부러 악평을 해댔습니다. 돈 빌려주지 않은 것에 대한 양심을 품은 것이 느껴졌어요. 맘카페에서도 조미료를 많이 넣는다며 먹지 말라는 글이 파다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이런 것들이 매일 몇 개씩 쌓이자 식당은 운영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경찰에 가서 자료들을 보여주며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경찰에서도 큰일이 아니라 그런지 수사가 더뎠어요. 그리고 이것이 모함이다 아니다를 두고도 수사에 난항이 있었습니다. 1년여의 수사 끝에 그 사건들의 전말은 바로 시동생 부부가 진범이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저희가 다 밝혀내긴 했지만 저희가 진상을 알려도 사람들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모함과 거짓 루머들을 전부 진실로 믿고 있었어요. 동네에 있는 작은 식당의 일을 크게 걱정하고 신경 쓰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우리 이제 어떻게 해? 식당도 운영 못한 지 1년이나 됐어. 그래도 조금만 버텨보자. 전말이 드러났으니 언젠간 단골들이 와줄 거야. 하지만 지금 더 이상 버틸 자금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든 투잡 뛰면서 돈 모아볼게. 남편은 식당의 폐업을 막기 위해서 투잡을 뛰면서까지 일했어요. 하지만 아무래도 식당을 유지하는 것은 무리였습니다. 하필 그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감염병 사태까지 터져버렸어요. 다른 식당들도 버티지 못하고 망하거나 배달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식당은 배달 앱에도 테러당해서 배달 주문도 없었어요. 결국 시부와 남편이 오랫동안 공들여 키워온 식당은 한순간에 망해버렸습니다. 시동생 부부의 계략 탓에 남편은 빚까지 지고 식당을 처분하게 됐어요. 저와 남편은 식당을 처분하는 날 정말 힘들어했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날려버린 것에 괴로웠어요. 그리고는 시동생 부부와는 아예 연을 끊겠다며 이를 갈고 다짐했습니다. 핏줄이라고는 하지만 이게 핏줄이 할 짓인가 생각하면 너무 괘씸했어요. 시아버지도 저희의 이런 사정을 알고는 서방님을 내쳤습니다. 다시는 아버지라고도 부르지 말고 가져간 돈도 다 가져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예, 네 아버지 뺑소니 쳤던 범인 잡았어. 정말요? 진짜 다행이에요. 아빠가 이서방하고 집으로 좀 오라시네. 네, 갈게요. 괴로운 상황이었지만 마냥 슬픈 소식만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친정아빠를 뺑소니 쳤던 범인을 잡았다는 소식은 반가웠어요. 뺑소니 범인을 잡아서 치료비와 합의금을 받게 된 아빠는 저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합의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래도 지금 상황이니만큼 합의했다. 그 나쁜 놈을 뭐하러 합의해요? 이 돈이나 받게. 사위가 어려운데 장인이 되어서 가만히 있으면 쓰나. 장인어른, 제가 어떻게 이 돈을... 자네 아니었으면 나 세상에 없었어. 그러니 자네가 살린 내 목숨값이라 생각해. 아닙니다. 괜찮아요. 이 사람아, 다시 시작해야지. 내가 자네에게 투자하는 거야. 친정아빠는 뺑소니 범인과 합의하고 싶진 않았지만 합의했다고 말했어요. 저희 식당이 망한 것을 알고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었다고 하셨습니다. 마침 뺑소니 범이 큰 금액을 합의금으로 불렀고 그 받은 보상금을 저희에게 주셨어요. 남편은 친정아빠가 준 보상금을 들고는 얼굴을 파묻고 펑펑 울었습니다. 말은 안 했지만 식당이 망하고서 제일 힘들고 괴로웠던 건 남편이었으니까요. 사실 친정아빠는 시부가 빌려준 1억을 남편이 준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준 것을 알면 친정에서 부담스러워서 안 받을까봐 그렇게 말했어요. 어차피 시아버지 돈이었기에 저는 시아버지께 돈을 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는 그 돈을 받지 않겠다고 거절하셨어요. 재현이랑 이 돈으로 다시 시작해보거라. 너희는 내가 믿을 수 있다. 아버님, 저희 믿어주시는 만큼 정말 열심히 해볼게요. 이제는 잘 살게요. 못난 동생을 둬서 너희들이 고생하는구나. 내가 너희 마음 잘 안다. 아니에요. 저희보다 아버님이 상심이 크셨을 것 알아요.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아버지는 시동생의 잘못은 다 잊고 새로 시작해보라고 응원해 주셨어요. 저와 남편은 죄송한 마음은 컸지만 우리가 잘 사는 게 부모님께 보답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새로운 마음으로 새 식당을 오픈했습니다. 새 식당에서는 갈비탕과 냉면을 함께 하기로 했어요. 저희는 정말 인생을 갈아 넣었다 할 정도로 식당에 공들이고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준비를 열심히 한 만큼 손님들이 맛을 알아주셨어요. 이전에는 그저 장사만 열심히 하면 된다 했지만 저희도 열심히 홍보도 했습니다. 이전 식당은 시아버지가 읽어놓으신 터전이었다면 새 식당은 저희가 읽어놓은 터전이 됐어요. 새로운 식당 오픈한 덕에 이전 단골 손님들도 와서 힘들었던 사정을 듣고 자주 와줬습니다. 그런데 황당한 일이 벌어졌어요. 서방님이 무슨 억하심정이 있는지 저희 식당 옆에 똑같은 식당을 오픈한 거였습니다. 남편은 찾아가서 따지려고 했지만 제가 말렸어요. 뻔히 그 집 맛을 아는데 어차피 저희 갈비탕과 냉면에 당해낼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옆에 있으면 있을수록 더 비교되는 법인 것을 왜 모르나 싶었어요. 결국 손님이 오지 않는 그 서방님의 식당은 파리만 날렸습니다. 서방님네 요리는 저희와 맛의 승부에서 완벽하게 밀려서 사람들이 비교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렇게 식당이 잘 안 되자 뻔뻔하게도 동서는 저희 식당에 와서 모함을 하려고 했습니다. 저희 식당에 모자를 푹 눌러쓰고 와서 음식에 뭔가를 넣으려는 것을 제가 직접 발견했어요. 동서, 이제 적당히 하지. 이게 무슨 유치한 짓이야? 제가 뭘요? 형님 왜 이러세요? 지금 CCTV에 다 찍혔어. 발뺌하려면 해봐.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식당 잘 된다고 눈에 뵈는 게 없나? 정신 차려. 이런다고 돈 못 벌어. 동서만 쓰레기 되는 거야. 제 말에 동서는 얼굴이 붉어져서는 뛰쳐나갔습니다. 그러고서 동서는 약이 올랐는지 모함 작전을 쓰려고 했어요. 동서가 맘카페에 들어가서 루머를 쓰려 했는데 블랙리스트라 재가입이 안 됐나 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아이디 좀 빌려달라고 했나 봐요. 맘카페에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 루머 글이 올라왔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식당에 단골 몇 분이 루머를 쓴 사람이 동서라고 증언해 주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그 말에 휘둘렸겠지만 이번에는 단골분들이 저희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다행히도 그래서 무사히 그 사건을 넘어갈 수 있었어요. 몇몇 사람들은 그때 일을 알고 동서를 말렸다고 했지만 소용없었나 봅니다. 아이디를 이용당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저희 가게에 찾아와서 미안하다고 사과했어요. 돈 몇만 원에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줬는데 그런 일에 쓰인 줄은 몰랐다며 말입니다. 그렇게 저희 가게를 헐뜯었지만 결국 서방님 식당은 크게 망하게 되었어요. 식당이 잘 안 되자 온갖 대출을 다 끌어와서 일으키려고 했는데 잘 안 됐나 봅니다. 그렇게 끝까지 다 끌어모아 만든 식당이 망하자 서방님은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며칠 동안 미친 사람처럼 돌아다니던 서방님은 곧이어 시댁으로 찾아왔습니다. 저와 남편까지 시어머니를 통해서 불렀어요. 서방님은 더 이상 해결할 방법을 못 찾고 시아버지와 남편에게 무릎까지 꿇었습니다. 저 진짜 한 번만 도와주시면 이렇게 안 살게요. 네가 여태 한 짓은 내가 부모라도 용서할 수 없다. 알아서 해결해.
아버지 이러시기에요? 형, 나 이렇게 무릎 꿇었잖아. 한 번만 도와줘. 네가 정신 차리려면 더 고생해봐야 돼. 나도 도와줄 수 없다. 진짜 이러기야? 내가 죽는 꼴 보고 싶어? 그렇게 나약한 생각으로 무슨 가게를 해? 아이, 썩 나가! 서방님은 시아버지와 남편의 홀대에 좌절했어요. 시어머니에게도 도와달라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의 눈밖에 난 상태라 어려웠습니다. 시건방지인 서방님은 평소에도 깊게 사귄 친구들이 없었어요. 워낙 자기가 사람들에게 으스대기만 해서 그런지 친구들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뒤에서 망했다며 쌤통이라고 비우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결국 서방님은 재산도 식당도 다 날리고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파산 신청까지 가자 동서는 자기가 가진 명품도 눈물을 머금고 팔았어요. 자존심도 없는지 저에게 명품 가방을 맡기면서 돈 좀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식당 운영하느라 바쁜 저는 그런 것에 관심이 없었어요. 명품 가방에 화장품도 비싼 것만 쓰더니 결국 망하고 나서 동서 꼴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로 서방님과 동서와도 사이가 안 좋아졌나 봐요. 돈 쓰길 좋아하는 동서가 돈이 없으니 얼마나 심통을 부렸겠어요. 두 사람은 소송까지 가봤자 재산도 한 푼 나눌 수 없었기에 빚만 나눠가지고 이혼했습니다. 이후 서방님은 어딘가 공사판에서 일용직으로 일한다고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가끔 서방님 생각에 눈물을 훔치시더라고요. 그렇게 못난 것도 자식은 자식이니 말입니다. 시아버지는 그런 시어머니를 볼 때마다 없는 자식이라고 생각하라며 호통치셨어요. 오랜 가업을 말아먹은 자식, 형을 팔아 잘 살려고 했던 자식이 뭐가 아쉽냐면서 말입니다. 남편도 가끔 혼자서 서방님 생각은 하는 것 같았지만 서로 말은 꺼내지 않고 있어요. 서방님이 정말 남편의 털끝만 닮았더라도 잘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저와 남편은 식당을 운영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다시 일으키는데 시간은 많이 들었지만 그래도 지금은 웃으며 일할 수 있습니다. 저희를 도와주신 시아버지와 친정아빠를 생각하면서 늘 감사한 마음으로 일해요. 식당을 날렸을 때는 진짜 맨 땅에 헤딩하는 것 같고 길거리에 나앉은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인생이란 쉽게 끝나는 게 아니더군요. 노력하다 보면 주변에서도 도와주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만큼 더 뜻깊은 것 같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도 부디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힘든 상황이신 분들도 저희를 보고 힘내시도록 응원하겠습니다. 한번 넘어지고 보니 아직 세상은 살기 좋다고 느껴요. 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힘차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